고양이를 떠나보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 감각을 안다. 그것은 개를 떠나보내는 것과 결코 같지 않다. 개를 잃는 슬픔은 시끄럽다. 분명하고 크고 누구나 알아본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존재가 사라지고 산책 시간이 되면 목줄이 걸려있던 자리가 텅 빈다. 그 부재는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누구도 못 본 척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한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고양이를 잃는 것은 다르다. 더 조용하고 더 사적이고 훨씬 더 이상하다. 마치 그 고양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시야 밖으로 걸어 나간 것 같다. 그릇을 치우고 모래를 버리고 몇 주가 흐른다. 그러다 어느 밤 침대 발치가 눌리는 것을 느낀다. 늘 그 자리였던 곳, 늘 그 무게였던 곳. 당신은 숨을 멈추고 그대로 누워있다. 손을 뻗지 않는다.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혹은 무언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수백만 명이 같은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보통 두 개뿐이다. 고양이의 영혼이 아직 집안을 맴돈다고 믿거나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다고 인정하거나 신비인가 착각인가. 내가 보기에 둘 다 틀렸다. 세 번째 답이 있다. 그 답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면서 동시에 영혼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기이하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여겨온 질문까지 함께 설명해준다. 왜 개와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부재를 남기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 것이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안심시키려고 사실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로 일어난 일은 어떤 위로보다도 이상하고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한 가지만 미리 약속하겠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그날 밤 복도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순간이 하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일 것이다. 그러면 고양이가 죽은 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겠다. 그 몸에서는 과정이 멈춘다. 심장이 멈추고 산소 공급이 끊긴다. 신경세포는 살아있는 동안 막의 안과 밖의 전이차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 이온을 계속 퍼내는 펌프가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 펌프가 멈추면 전이차가 무너진다. 몇 분 안에 그 고양이가 무엇이었는지를 담고 있던 구조 자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실이고 나는 여기에 아무 장식도 붙이지 않겠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 고양이는 그 고양이 안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14년 동안 그 고양이는 자기 자신의 사본을 다른 장소에 하나 더 지어왔다. 당신의 뇌 안에. 이건 비유가 아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강도가 실제로 바뀌었다. 그 생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발소리의 간격, 뛰어오를 때의 반동, 문틈으로 몸을 밀어넣는 각도, 배가 고플 때 내는 소리의 높이까지. 이 모형이 얼마나 정밀한지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드러난다. 당신은 집에 들어설 때 굳이 의식하지 않고도 특정한 높이의 특정한 자리를 눈으로 훑는다. 소파에 앉을 때 다리를 놓는 위치가 미묘하게 정해져 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에 이어 무슨 소리가 날지 몸이 먼저 준비한다. 이 모든 것이 그 고양이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로다. 당신은 그것을 배운 기억이 없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배웠기 때문이다. 그 사본은 몸과 함께 죽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아무도 그것을 꺼주지 않았고 사실 그것은 꺼지는 종류의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사본은 개의 사본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이것이 오늘 영상 전체를 끌고 갈 질문이다. 왜 다른가? 이야기는 당신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다. 개는 일찍 인간 곁으로 왔다. 그리고 수만 년 동안 한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받았다. 인간을 읽는 능력이다. 개는 당신의 시선 방향을 따라간다. 개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이해한다. 이건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다. 침팬지조차 이 과제를 잘 해내지 못한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개가 하는 행동은 더 놀랍다. 개는 문제를 계속 붙들지 않고 고개를 돌려 사람의 얼굴을 본다. 답이 사람에게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고양이는 다른 길을 걸었다. 훨씬 늦게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고 무슨 임무를 맡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인간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기 시작하자 쥐가 모여들었고 고양이는 쥐를 따라 스스로 곡간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무도 고양이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고양이의 행동 구조는 거의 그대로 남았다. 혼자 사냥하는 자, 영역을 가진 자,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자.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 개는 인간의 주의를 붙잡도록 다듬어졌다.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살피고 부르면 달려온다. 고양이는 누구의 주의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남겨졌다. 자기 시간에, 자기 경로로, 자기 판단으로 움직인다. 두 종은 우리 곁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계약을 맺은 것이다. 결과는 당신이 매일 겪어온 그대로다. 개는 당신의 시야 중심에서 산다. 고양이는 가장자리에서 산다. 개는 부르면 온다. 고양이는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난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고양이가 애착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애착 유형을 다룬 연구들은 고양이가 보호자에게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형성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낯선 방에 혼자 남겨졌다가 보호자가 돌아오면 안정 애착을 가진 고양이는 인사를 하고 다시 방을 탐색하러 간다. 보호자를 안전기지로 쓰는 것이다. 고양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래서 당신의 뇌 안에는 아주 다른 두 개의 예측 모형이 지어졌다. 개의 모형은 시끄럽고 중심에 있고 검증하기 쉽다. 고양이 모형은 조용하고 주변부에 있고 검증하기 어렵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모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고양이를 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는 현상부터 보자. 눈꼬리에서 고양이가 지나간다. 복도 끝, 소파 옆, 부엌 문턱. 분명히 무언가 움직였는데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없다. 개를 잃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거의 보고하지 않는다. 왜 고양이만인가? 망막은 균일한 판이 아니다. 중심부에는 원뿔 세포가 빽빽하다. 색을 구별하고 세밀한 형태를 잡아내고 대신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 주변부에는 막대 세포가 많다. 색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형태도 흐릿하다. 대신 아주 약한 빛에도 반응하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까 당신 시야의 가장자리는 저해상도 고감도 센서다. 그것이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는 애초에 모호하다. 작고 어둡고 낮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 이상은 없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뇌는 그 신호를 보지 않는다. 뇌는 추측한다. 눈에서 올라온 자료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뇌는 그 자료와 가장 잘 맞는 가설을 경험에서 꺼내 세운다. 우리가 본다고 부르는 경험은 사실 뇌가 세운 최선의 가설이다. 그렇다면 14년 동안 작고 회색이고 바닥에서 20cm 높이로 복도를 따라 움직이는 물체가 언제나 그 고양이였다면 지금 가장 그럴듯한 가설도 여전히 그 고양이다. 뇌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뇌는 가진 자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을 했다. 당신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중심 시야가 그 지점에 들어간다. 원뿔 세포가 훨씬 좋은 자료를 보내온다. 그리고 그 가설은 그 자료를 견디지 못한다. 형체가 사라진다. 개 모형에서는 이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개는 시야의 주변부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는 당신 정면에서 충분한 빛 아래에서 뇌가 굳이 추측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살았다. 선명한 자료로 지어진 모형은 유령을 만들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상황을 다시 보자. 고양이가 당신의 정면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방금 측정 장비를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낡은 가설이 새 자료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방금 자기도 모르게 실험을 하나 수행했다.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더 나은 장비로 다시 측정해서 가설을 기각했다. 슬픔 속에서 새벽 2시에 복도에 서서 이것이 과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뇌가 고장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의 뇌는 지금 자기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 세계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세우고 어긋나면 고치는 일. 다만 그 세계에서 한 조각이 빠졌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회로에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 두 번째 현상으로 가자. 매트리스가 눌리는 감각. 그리고 이것은 거의 언제나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다. 많은 문화가 그 시간대를 두 세계 사이의 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각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의 관찰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실제로 그 시간에 무언가가 일어난다. 그들은 관찰을 잘했고 설명을 틀렸을 뿐이다. 관찰과 설명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시간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다. 신부체온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낮은 바닥을 친다. 각성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밤에 이 구간에서 최저 수준에 머문다. 몸은 하루 중 가장 깊이 내려가 있다. 동시에 밤의 후반부는 렘 수면이 가장 촘촘하게 몰려있는 구간이다. 꿈이 가장 많고 꿈에서 깨어나오는 일도 가장 잦고 그래서 기억에 남을 확률도 가장 높다. 그리고 잠과 무의 경계에서 아주 특이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은 이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감각이 실제 바깥에서 온 것인지 검사하는 기능은 아직 완전히 켜지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뇌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호와 바깥에서 온 신호를 구분하지 못한다. 매트리스가 눌리는 무게감, 발소리, 이불 위의 온기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다. 가위 눌림은 같은 원리가 극단으로 간 경우일 뿐이다. 그리고 다시 같은 질문이다. 왜 고양이인가? 그 고양이가 당신 침대에서 잤기 때문이다.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당신이 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예측 모형은 5,000번의 밤에 걸쳐 훈련되었다. 그것도 뇌가 스스로 감각을 만들어내기 가장 쉬운 상태에서 정확히 그 상태와 짝지어져서 그러나 걔는 언제나 바닥에서 잤다. 그러니 이 감각이 유독 생생한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 그보다 더 반복 훈련된 예측이 몇 개나 되겠는가? 5,000번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기술을 5,000번 연습하면 그것은 몸에 새겨진다. 당신의 뇌는 그 고양이가 침대에 올라오는 순간을 5,000번 연습했다.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한 방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잠들기 직전이나 막 깨어나는 순간에 있다면 댓글에 들었다고 남겨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지 함께 보면 좋겠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에서 나온 현상이고 당신은 곧 그때 당신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현상, 그 냄새다. 그냥 고양이 냄새가 아니다. 그 고양이의 냄새, 정수리 근처에서 나던 햇볕에 데워진 마른 냄새.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단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맞는 순간 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보려면 신경 배선을 봐야 한다. 시각, 청각, 촉각은 모두 시상이라는 중개소를 거친다. 신호는 거기서 정리되고 걸러진 다음에야 대뇌 피질로 올라간다. 일종의 검문소다. 후각은 그 검문소를 거치지 않는다. 후각신경은 후구를 지나 편도체와 해마로 거의 곧장 연결된다. 감정을 담당하는 구조와 기억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로 들어간다. 진화적으로 아주 오래된 배선이고 아무도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놀랍다. 냄새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냄새는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기억을 작동시킨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이미 울고 있다. 감정이 먼저 오고 이유는 몇 초 뒤에 따라온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조각이 하나 더 있다. 고양이는 뺨과 턱을 물건에 문질러 영역을 표시한다. 문틀, 의자 다리, 소파 모서리, 책장 끝, 얼굴에 있는 분비샘에서 나온 페로몬이 집 안 곳곳에 남는다. 이것은 정서적인 표현이자 지도 그리기다. 개는 이런 일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냄새 분자는 실제로 아직 거기에 있다. 몇 달 동안 문틀 높이, 딱 그 높이에.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아무 예고도 없이 당신이 문틀 옆을 지나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는 일이 생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온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검문소를 거치지 않은 신호가 감정 중추에 먼저 도착했다는 뜻이다. 진짜 신호원과 뇌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 증폭 장치가 만나면 도저히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경험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뿐이다. 네 번째 현상으로 가자. 많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다. 집에 남은 다른 고양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오래 응시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아이는 먼저 간 친구를 보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자. 영역 동물에게 집은 사는 곳이 아니다. 집은 매일 갱신되는 냄새 지도다. 누가 어디를 언제 지나갔는지가 표시된 지도.
한 마리가 사라져도 그 지도는 즉시 지워지지 않는다. 표시들은 몇 주에 걸쳐 서서히 흐려진다. 그러니 남은 고양이는 지금 자료의 모순을 처리하고 있다. 코는 여기 있다고 말하고 눈과 귀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 아이가 걸음을 멈추고 정확히 그 지점을 응시하는 것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행동이다. 사실 그것은 아주 좋은 과학자의 행동이다. 자료가 어긋날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더 오래 들여다보는 것, 여기에 더할 것이 있다. 고양이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는 초음파 영역을 듣는다. 후각 민감도도 사람보다 수십 배 높다. 그래서 고양이는 당신이 접근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 하는 것들에 늘 반응해왔다. 벽 속의 쥐, 배관을 지나는 물소리, 문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 당신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동반자를 잃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실제한다. 먹는 양이 변하고 자는 자리가 바뀌고 울음이 늘어난다. 그러니 그 아이가 허공을 볼 때 당신이 느끼는 서늘함은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실제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 다만 그것은 저승의 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뇌가 상실을 계산하는 장면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당신의 고양이는 차원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세계의 일부가 사라진 뒤에 세계의 모형을 갱신하는 일. 다만 그 아이는 코로 하고 당신은 눈으로 할 뿐이다. 이제 제목의 질문에 온전히 답할 수 있다. 개도 고양이도 죽을 때 당신의 뇌 안에 예측 모형을 남긴다. 그 모형은 슬픈 소식 한 번으로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달아 없어진다. 현실에 부딪히고 오류 신호를 내고 조금 수정되고 다시 부딪히면서. 그런데 다른 방식이 다르다. 개 모형은 선명하고 중심적이고 즉시 검증 가능한 자료로 지어졌다. 현관, 밥그릇, 산책 시간, 부르면 오는 반응. 그래서 개가 떠나면 오류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문을 열 때마다 모형이 틀린다. 그 슬픔이 요란하고 격렬하고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양이 모형은 주변부에 모호한 검증하기 어려운 자료로 지어졌다. 복도의 그림자, 한밤의 무게, 문틀에 남은 냄새. 그리고 그 자료들 중 일부는 아직도 당신 집안에 물리적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 모형은 계속 붙잡을 것을 찾아낸다. 오류가 애매하게만 들어오니 수정도 느리다. 훨씬 더 천천히 녹는다. 이것은 사랑의 크기 차이가 아니다. 자료의 성질 차이다. 개를 더 사랑해서 더 아픈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덜 사랑해서 덜 아픈 것도 아니다. 두 슬픔은 서로 다른 지형을 지난다. 하나는 절벽처럼 떨어지고 하나는 안개처럼 오래 깔린다. 그것이 답의 전부다. 고양이가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영혼이 영역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아이가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온 방식이 지우기 어려운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 당신이 복도에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것은 모형이 한 번 실행된 것이고 동시에 한 번 수정된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뇌가 세계를 다시 배우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추측하고 검사하고 고치고 정확히 과학이 하는 방법 그대로. 마지막으로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싶다. 한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저 새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고 소년이 모른다고 하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놀렸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저 새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언어로 알 수 있다. 그래도 저 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 뿐이다. 새를 알고 싶으면 새를 보아라.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그 소년은 리처드 파인만이었고 그는 그 말을 평생 지니고 다녔다. 고양이를 잃은 뒤 당신이 겪는 현상에도 이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사별 환각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머무는 것이라고 부른다. 둘 다 이름일 뿐이다. 하나는 학술적으로 들리고 하나는 신비롭게 들리지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고가 빠지는 가장 편안한 함정이다. 부를 말이 생기면 질문이 멈춘다. 우리는 이름을 얻는 순간 안도하고 안도하는 순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이름 뒤로 가서 실제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본 것이다. 망막의 구조, 새벽의 체온, 후각의 배선, 집안에 남은 분자들. 이름 하나를 버리고 여러 개의 진짜 조각을 얻었다.
이런 설명이 소중한 것을 망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파인만도 똑같은 비난을 들었다. 한 예술가 친구가 꽃을 들고 말했다. 예술가인 나는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과학자인 너는 이걸 해부해서 시시하게 만든다. 파인만은 대답했다. 나도 그 아름다움을 본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더 볼 수 있다. 세포의 구조를, 왜 그 색이 나오는지를, 그 색이 곤충을 부르기 위해 진화했다는 것을, 그러니 작은 곤충들도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색까지 그들이 본다는 것을. 이 모든 지식은 흥분을 더하고 신비를 더하고 경애를 더한다. 무엇을 빼앗아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고양이가 두 세계 사이의 문턱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다. 한 생명이 당신 곁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자기 자신을 당신 뇌의 물리적 구조 안에 직접 새겨 넣었다. 시냅스의 강도로, 예측의 습관으로, 그리고 그 뇌는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데 몇 달이 걸린다. 나는 솔직히 이쪽이 훨씬 더 놀랍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고양이는 복도에 있지 않다. 그 아이는 당신의 신경 연결 안에 있다. 그리고 그곳은 복도보다 훨씬 더 실제하는 장소다. 복도의 그림자는 고개를 돌리면 사라지지만 그 연결은 당신이 걷는 방식과 잠드는 방식과 문을 여는 순간의 기대까지 바꿔 놓았다. 이해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해한다고 해서 세계가 초라해지지 않는다. 세계는 더 기이해질 뿐이다. 생각해보라. 우주에는 물질을 자기 안에 복사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 14년 동안 매일 조금씩 자신을 고쳤으면서 다른 존재 하나를 통째로 담아내는 물질. 그것이 지금 당신의 두개골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직 그 고양이가 걷고 있다. 나는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남기고 싶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보기를 멈추기 때문이다. 파인만이 평생 지킨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은 채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는 답이 없는 상태가 틀린 답을 붙들고 있는 상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우리가 이름 붙일 준비가 되기 전에 이미 거기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언어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보라.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대신 조금 더 오래 관찰하는 쪽을 택하라. 눈꼬리에서 무언가 지나갈 때, 새벽에 침대가 눌릴 때, 문틀에서 익숙한 냄새가 날 때 그것을 서둘러 이름 붙이지 말고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라. 당신의 뇌가 세계를 다시 배우는 중이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사랑의 흔적이고 동시에 아주 정직한 과학이다. 댓글에 남겨달라. 당신이 오래 궁금했던 과학 질문 하나, 또는 확실히 안다고 믿었다가 사실은 이름만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 하나. 가장 좋은 질문들을 골라 다음 영상에서 끝까지 파고들겠다. 우리는 함께 이름 뒤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계속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